예, 안녕하십니까.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오늘은 실담범자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한글 창제에 끼친 범어의 영향, 신미대사를 추모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상당히 그 중요하고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또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는데요. 제가 2008년도 우리 최성교 선생님하고 같이 공간을 한 실담범자 입문 이 책을 출간한 이후 늘 그 한글 창제와 관련된 그런 면에서 이 범자라고 하는 것은 그 범어의 문자잖아요. 범어라는 게 산스크리트어인데 그 산스크리트하고 우리 한글하고의 어떤 관계가 뭔가 이렇게 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동안 해왔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한번 세밀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그 박혜진 선생님께서 이 훈민정음의 길이라는 그 책을 2014년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 한글하고 산스크리트 범어하고의 어떤 연관성은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연관성을 누구에 의해서 그런 연관이 누가 이제 그런 연관을 시켰을까? 그런 생각에서 박혜진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런 책을 통해서 신미대사가 아마 그런 그 범어에 대한 어떤 조회를 세종대왕께 좀 이렇게 알려주고 전수하고 또 숙지시켰을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한글 창제와 관련해서는 그 산스크리트 범어하고 또는 범자, 산스크리트 문자하고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준비를 했는데요. 뭐 문제 제기라는 그런 말로 오늘 이런 걸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뭘 밝히려고 하느냐 하면은 한글 창제에 산스크리트 범어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의 의미를 좀 분명히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한글 창제에 기여했다는 신미대사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범어 전승 전통이 조선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생각을 좀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박혜진 선생님의 훈민정음의 길 여기서 크게 시사를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그 우리 한글이 그 범자와 이렇게 그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은 뭐 여러 군데에서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성현의 용제총화 7권에서 아주 그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많이 인용이 되어요. 그래서 세종께서 업문청을 설치, 신숙주, 성산문 등에게 명하여 업문을 만들었다. 처음에 초정성 8자, 초성 8자, 중성이 12자였다. 그 글꼴은 범자를 본받아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어문 문자로서 표기치 못하는 것도 모두 막힘없이 기록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은 뭐 박혜진 선생님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다시 인용한 건데요. 어쨌든 이 범자를 본받아서 만들어졌다 하는데 물론 글꼴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오늘 이제 저는 글자의 모양보다는 오히려 음성, 발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범어의 영향이 실제 있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이제 신미대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신 거지만 신미대사는 범어의 전통을 전승한 학승으로서 범자에 대한 지식을 세종에게 전함으로써 한글 창제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범어에 능통하였기에 한글의 이해에도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그 훈민정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 일부분인데요. 요 강신항 선생님의 훈민정 창제 연구사에서 제가 요 좀 살펴본 건데요. 특히 이제 한글 그 새로운 우리 한글 그 문자로서 만들어진 한글의 음성 체계를 아, 설, 순, 치, 후, 반설, 반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전청, 차청, 전탕, 불청, 불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이런 형태 중에 아설, 순치후 이런 그 음성의 그 구분은 사실 오래전부터 그 동아시아에서는 뭐 중국에서도 있었던 그런 음성 체계인데 이런 음성 체계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은 기본적으로 초성, 그다음에 중성, 종성 이게 이제 합쳐져서 이루는 것, 그 문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하고 아가 합쳐져서 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갸, 거교, 고교, 구규, 극이 뭐 이런 식의 그 음성의 발음들. 그다음에 거기에 밑에 이제 뭐 각이라든가 갈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종성이 와서 받침이 되어지는 이런 형태들인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주의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산스크리트에 상당히 그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산스크리트, 소위 버머의 그런 어떤 그 발음들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 만들어진 진원집이라고 하는 이 진원집 책에 진원집 책을 잘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 진원집에 나오는 범자, 소위 범어의 문자의 그런 잠호표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범자의 이런 잠호표를 확인해 보면 범어는 기본적으로 이, 우, 아이, 오, 아오, 앙, 아하. 그 다음에 리리. 그 다음에 이제 가강아. 자자자냐. 따타다다냐. 따타다다나. 바파바바마. 그 다음에 라파, 샤, 살, 사하, 크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발음이 그 문자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이 조선시대 진원집이라는 이런 책자에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의 그 자음과 모음의 그런 표기와 또 그런 발음 체계인데요. 사실 이 그 진원집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그 아주 그 일반적인 동아시아의 그런 중요한 전통으로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실담자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실담자기는 지광이라는 분이 8세기에 그 쓰셔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책인데 대정경 안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실담자기는 일본의 그 공예 스님이 8세기에 그 중국에 유학하였던 그 공예 스님이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진원종의 그 종조가 되시지만 진원종에서 이 책에 근거해서 실담 문자를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런 실담을 쓰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담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실담학의 어떤 토대 근원이 이 실담자기인데요. 이 실담자기에 이제 실담자기도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를 그 상세하게 그 문자라든가 이 결합 방식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진원집의 그런 범자 잠호표처럼 분류를 해보면은 이렇게 분류가 가능해요. 그래 이제 여기에서 그 범자가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 차이 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기본적인 이 음성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자음의 그런 분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음 요 뭐 오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자음의 분류를 보면 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아성, 예, 그 다음에 치성, 설성, 후성, 순성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해서 이것을 정확한 그 뭐 이런 로마자 표기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 아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후음에 해당하는 까, 카, 가, 가, 가. 그다음에 치성 짜, 차, 자, 자, 냐. 그다음에 설성. 예, 요거는 이제 권설음이라고 해서 요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요게 이제 치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따, 타, 다, 다, 나. 그다음에 여기 설성, 그다음에 후성이라고 하는 건 이 치음이라고 보통 되는 건데 따, 타, 다, 다, 나. 그다음에 순성 빠, 파, 바, 바, 마. 이런 식으로 구분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산스크리트의 이런 구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목의 맨 끝에 뒷부분부터 그 후음, 그다음에 지금 오늘날 산스크리트 문법에서 보통 이제 후음이라 그러죠. 후음, 구개음, 반설음, 그다음에 치음, 순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 산스크리트에서의 발성의 기본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자음의 그런 어떤 발음하고 모음이 합쳐져 가지고 이 발음이 되는 게 이게 소위 말해서 버머의 그런 문자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음의 제일 그 후음의 까, 카, 가, 가, 까가 모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모음은 이, 우, 에, 아이, 오, 아우, 앙, 아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음하고 자음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까, 까, 끼, 꾸, 깨, 까이, 꼬, 까우, 깡, 까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음하고 자음이 합쳐져 가지고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까고 카 같은 경우도 카, 키, 쿠, 케, 카이, 코, 카우, 캉, 카하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발음도 이렇게 되지만 실제 이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그 문자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들이 이렇게 쫙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자음이 16개, 모음이 16개고 자음이 거의 33개 정도 돼서 49개인데 이 모음과 자음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문자가 또는 다양한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버머의 아주 기본적인 그 문자의 결합 방식이고 또 발음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런 발음의 형태들이 쭉 나오는 것을 그 실담 18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이제 실담자기에서 실담 18장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실담 18장 중에 제 1장의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408자가 제 1장이 408자가 이렇게 쓰여지고 발음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기본적으로 모음하고 자음이 합쳐져 가지고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까, 끼, 꾸, 깨, 까이, 꼬, 까우, 깡까하 이런 식으로 자음과 모음이 합쳐지는데 사실 이런 방식은 뭐 우리 한국의 그런 어떤 자음과 모음의 그런 어떤 그 결합 방식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그 산스크리트의 기본적인 그런 발음을 우리 그 진원집의 그런 발음하고 비교하고 또 훈민정음의 발음 체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건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저의 책 실담범자 입문 책에 제가 이렇게 한번 그 비교 대조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지금 이제 그 산스크리트 발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말 표기에 맞게끔 이렇게 발음이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부분에 강신앙 선생님의 그 훈민정음 창제와 연구사에서 나타난 그런 아설 순치 후에 그런 그 음과 그 전청 차청 그 다음에 전탁
불청불탁 뭐 이런 식의 표기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이렇게 한글음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패턴은 기본적으로 뭐 산스크리트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문자 표기는 뭐 저는 뭐 이 문자 표기는 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 구상하시고 또 자음에 또 이런 자음의 문자 표기라든가 모음에 물론 산스크리트는 뭐 16개 또는 12개 뭐 이렇게 되지만 그것을 10개로 또는 11개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세종대왕께서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진원집이나 또는 우리 전통적인 그런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또 일본에 전해진 그 실담학의 그 토대가 된 실담작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선시대 진원집에서 보듯 한국에도 범어를 연구하는 어떤 전통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사실 저는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범자를 연구했는가에 대해서 궁금은 했지만 사실 뭔가 이렇게 그것을 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가 없었지만 이번에 이런 걸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뭔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분명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미대사는 범어의 연구 전통을 이은 학생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신미대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얘기하지만 실제 신미대사의 그런 행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명확치 않은 속에 특히 이제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에 한글 창제에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것이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셨고 창제 과정에서 신미대사 등을 통해 범자의 체계나 발음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한글 창제가 알려진 1443년 세종 25년 12월 이전에 세종대왕은 한글에 대한 체계를 대부분 완성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443년 12월에 이제 처음으로 한글을 대체적으로 만드셨다 하고 그 다음에 1446년 3년 뒤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오는데 해례본이 나오는 1443년과 46년 사이에 뭐 일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그 전에 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에서 이 범어를 충분히 알고 또 그것을 아마 신미대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우리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좀 더 편의성 있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글 창제 입장에서 신미대사는 세종대왕의 범어의 문법적 체계를 알려줌으로써 한글이 보다 신속하게 창제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저의 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미대사는 그 우리 박혜진 선생님 책에도 나오듯이 상세한 그런 평전이 있고 또 세종대왕 제세 살아 계셨을 때나 또 세종대왕 돌아가시고 이후에도 상당히 그런 한글의 그런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 당시는 뭐 불교는 배척받는 그 유학자들의 그런 그 세계 속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셨던 그런 분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어떤 한글 창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이 신미대사가 이 범어의 조예를 갖고 그런 어떤 범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세종대왕에게 알려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자료적인 그런 것들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언어 패턴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적어도 신미대사 같은 분이 그런 역할을 했었으리라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상당히 그 제목이 좀 크고 중요하고 또 우리 한국의 그런 어떤 문화 전통에서는 늘 그런 여러 가지로 큰 그 어떤 의미를 갖는 한글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뭐 저도 오랫동안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나름대로 좀 이런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신미대사 평전을 보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구체적으로 버머의 그런 어떤 음성 패턴이 우리 한글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은 그것은 뭐 좀 분명한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신미대사나 물론 뭐 더 버머에 조예 깊었던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승이 되고 또 신미대사 등을 통해서 세종에게 전해졌다 하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한글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뭐 주제 넘는 거라고는 좀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주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